10장 나는 이렇게 걱정을 물리쳤다. 32편의 실제 이야기. 27. 록펠러가 덤으로 45년을 더 산 비결. 존 디 록펠러가 처음 100만 달러라는 재산을 손에 쥔 건 고작 23세 때의 일이었다. 그가 43세였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독점권을 쥐고 있는 기업인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런 그가 53세 때는 무엇을 손에 넣었을까? 다름 아닌 걱정이었다. 걱정과 극도의 긴장으로 이미 건강을 해친 뒤였다. 그의 전기 작가 중 한 명인 존 K 윙클러는 그는 53세의 나이에 이미 미라처럼 보였다. 고 회상하였다. 당시 록펠러는 종잡을 수 없는 소화기 장애를 앓게 되어 탈모에 시달렸고 속눈썹까지 모두 빠지는 바람에 눈썹이 있던 희미한 자리가 보이는 게 전부였다. 윙커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나머지 모유만 먹고 살아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순전히 신경 문제로 인한 탈모를 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벗겨진 머리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써야 했다. 그리고 평생 하나에 500달러나 하는 은색 가발을 맞추어 사용했다. 그는 원래 강철처럼 강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농장에서 자라며 튼튼한 어깨, 바른 자세와 힘차고 빠른 걸음걸이를 가졌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면 한창이라고 할 수 있을 53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정작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는 어기적거리며 걸었다. 그의 또 다른 전기 작가인 존 티플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거울 속에서 마주한 것은 웬 늙은 사람이었다. 혹사하듯 끝없이 이어진 일과 걱정, 잠 못 드는 밤, 운동과 휴식 부족은 그를 주저앉혔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극빈자도 경멸할 식단이었다. 당시 그는 일주일에 100만 달러를 벌면서 식비로는 고작 2달러를 지출했을 뿐이었다. 그에게는 우유와 비스킷 몇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 결과 피부가 상해 양피지처럼 되었고 뼈만 앙상이 남아버렸다. 그가 목숨을 부지한 것은 값비싼 의료 서비스 덕분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걱정과 충격, 고혈압과 긴장으로 채워진 삶 때문이었다. 그는 거의 무덤에 한쪽 발을 넣은 상태였다. 23세에 이미 엄청난 투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그였다. 그의 지인들은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만큼 그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라고 말했다. 큰 이익을 거둘 때면 그는 승리의 춤을 추며 바닥에 모자를 집어 던졌다. 하지만 돈을 잃는 날이면 알아누웠다. 한 번은 4만 달러치 곡물을 싣고 오데오를 건너는 중이었다. 보험비가 150달러나 됐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았는데 이리 호수를 지나는 동안 사나운 폭풍을 마주쳐버렸다. 록펠러는 화물을 잃게 될까 걱정했다. 록펠러의 파트너 조지 가드너가 다음날 아침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록펠러는 잠도 자지 않고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라도 보험을 들 수 있는지 알아보게.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가드너는 서둘러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그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록펠러의 상태는 더 나빠져 있었다. 그 사이 화물이 무사히 폭풍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전보를 받았던 것이다. 록펠러는 150달러를 날렸다는 이유로 병이 들 지경이었다. 실제로도 그는 몸이 아파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생각해보라. 연간 5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수장이 고작 150달러로 몸져 눕는 게 말이 되는가. 그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생활을 할 시간이 없었다. 돈을 벌고 주일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의 파트너 조지 가드너가 여러 사람과 함께 2,000달러를 주고 중고 요트 한 대를 구매했을 때 록펠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요트에 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드너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 요트나 한번 타고 오자고. 기분이 나아질 거야. 잠시 일은 잊고 즐기자고. 라고 했을 때 록펠러는 그를 노려보며 이렇게 경고했다. 조지 가드너.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사치스러운 인간이네. 당신은 지금 당신과 내 신용 모두를 위협하고 있어. 당신은 우리 사업을 망치고 말 거야. 나는 그 요트를 타지 않을 거고 절대 보고 싶지도 않네. 그렇게 그는 그날 내내 사무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록펠러는 사업을 하는 내내 이처럼 유머가 없고 장기적인 안목이 낮은 사람이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밤 내 성공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다. 수백만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재산을 날리는 걱정을 하며 잠이 들었다. 그가 건강을 망친 것도 놀랍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극장에 가거나 카드게임을 하는 일이 없었다.
파티에도 절대 참석하지 않았다. 마크 한나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일들에는 멀쩡했는데 돈에 관해서는 미쳐 있었어요. 그는 정말이지 돈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런 록펠러도 클리블랜드의 한 이웃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차가웠고 의심이 많았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건은 그와 거래를 하는 것을 꺼렸다. 모건은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와 어떤 거래도 하고 싶지 않다. 라며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록펠러의 동생은 그를 너무도 싫어했던 나머지 자기 아이들의 시신을 가족 묘지로부터 이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록펠러의 땅에서는 그 누구도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록펠러의 직원들과 동료들도 그를 두려워했다. 재미있는 것은 록펠러 역시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그들이 사무실 밖에서 회사의 비밀을 떠벌릴까 봐 두려워했다. 록펠러는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았다. 하루는 정유 회사와 1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으며 그에게 아내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계약 사실을 누설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입을 닫고 일하라. 라는 그의 좌우명이었다. 그러다가 사업이 가장 크게 번창했을 당시 그의 금고에서 돈이 베수비오 화산의 용암처럼 넘쳐 흐르던 때 그의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게 된다. 언론계와 출판계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악덕 자본가가 철도 회사들과 비밀리에 맺은 리베이트 계약을 비롯하여 그가 경쟁 업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일들을 규탄하기 시작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의 유전에서 록펠러만큼 미움을 산 사람도 없었다. 경쟁자들은 그의 인형에 밧줄을 감아 교수대에 걸었다. 분노에 가득 찬 편지들이 사무실에 날아들었다. 그의 신변을 위협하는 편지들이었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경호원들을 고용해야 했다. 그는 쏟아지는 증오를 무시하려고도 해보았다. 한 번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한다. 나를 걷어차거나 욕해도 상관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만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이었다. 그는 미움과 걱정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의 건강이 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이라는 새로운 적의 출현에 당황해했다. 그 적은 그를 내부로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만 해도 그는 가벼운 병들을 무시하고자 했다. 그저 잊어버리려고 해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불면증, 소화불량, 그리고 탈모를 비롯한 온갖 걱정의 신체적 증상까지 잊을 수는 없었다. 의사들은 결국 그에게 끔찍한 진실을 전해야 했다. 그에게는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과 목숨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은퇴하거나 죽음을 택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은퇴했다. 하지만 그가 은퇴하기도 전에 걱정과 탐욕, 두려움은 이미 그의 건강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여성 전기 작가인 아이다 타벨이 그를 보았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그는 끔찍하게 늙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늙어버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늙었다고? 록펠러는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탈환했을 때보다 몇 살은 더 적었다. 그 모습에 아이다 타벨은 록펠러를 동정하고 말았다. 당시 그녀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고발하는 책을 쓰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그녀에게는 이 문어발 기업을 설립한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록펠러가 학생들을 열정으로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건 기대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는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 세상에 두려운 만큼 끔찍한 동반자는 없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록펠러를 살리기 위해 3가지 규칙을 정했다. 그는 그 규칙을 평생 철저히 지켰다.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1. 걱정을 피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라. 2. 긴장을 풀고 야외에서 가벼운 활동을 마음껏 즐겨라. 3. 식단을 조절하라. 배가 부르기 전에 먹기를 멈춰라. 존 디 록펠러는 이 규칙을 지킨 덕에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은퇴했고 골프를 배웠다.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 외에 다른 일도 했다. 윙클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문에 가까운 날들과 불면의 밤들을 보내며 록펠러는 삶을 돌아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록펠러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가 교회에 기부했을 당시 전국의 설교단들이 검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기부를 이어갔다. 미시가노 인근의 작은 대학이 은행에 넘어가려고 했을 때 학교를 도왔다. 그리고도 수백만 달러를 증여하며 작은 학교가 훗날 세계적인 대학인 시카고 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그는 흑인들을 돕기 위해 터스키기 대학과 같은 흑인 학교에도 도움을 보탰다. 그 대학은 조지 워싱턴 커버의 연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했다. 그는 12지 장충의 싸움에도 참여했다. 학계 권위자인 찰스 W. 스털스 박사가 약값 50센트만 있으면 남부를 황폐화시키는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데 대체 누가 그 50센트의 약값을 낸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록펠러가 그 돈을 주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어 남부를 12지 장충의 폐해로부터 구원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세계 최고의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며 세계의 질병과 무지와 싸웠다. 어쩌면 나 역시 록펠러 재단에 목숨을 비쳤는지도 모른다. 1932년 내가 중국에 있던 당시 콜레라가 전국에 창궐했다.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베이징의 록펠러 의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물론 외국인도 그 혜택을 누렸다. 그렇게 나는 록펠러의 재단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인류 역사상 록펠러 재단 같은 조직은 전무후무했다. 록펠러 재단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록펠러는 세상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구가 시작되고 학교가 세워졌지만 질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 개척자들을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닌 순수한 사명감으로 도왔다. 우리는 페니실린의 기적을 비롯한 그가 이룬 많은 발견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더는 5명의 환자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척수막염에 걸릴 위험이 사라졌다. 그 외에도 그는 말라리아, 결핵, 인플루엔자와 디프테리아를 비롯한 여러 전염병으로부터 세상을 구했다. 록펠러는 기부를 통해 평화를 얻었을까? 그는 삶에 만족했다. 앨런 케빈스는 이렇게 말했다. 1900년 이후 그가 여전히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향한 공격을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록펠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더는 그 어떤 걱정에도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패배를 겪은 밤에도 편안히 잠이 들었다. 그가 설립한 거대한 기업 스탠다드 오일이 역사상 가장 높은 벌금을 물게 된 날이었다. 연방 정부는 스탠다드 오일이 독점금지법을 어기며 독점권을 쥐었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5년이나 이어졌다. 법조계 최고의 인사들이 싸움에 뛰어들어 역사상 가장 긴 소송을 펼쳤지만 스탠다드 오일은 결국 패소하게 되었다. 케네스 마운틴 랜디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리자 회사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은 록펠러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건 록펠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변호사 한 명이 그날 밤 록펠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를 전했다. 그는 아주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했다.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 씨. 오늘 잠을 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노인이 된 록펠러는 뭐라고 답했을까? 그는 수화기에 대고 곧바로 씩씩하게 이렇게 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존슨 씨. 나는 잘 잘 겁니다.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군요. 좋은 밤 보내시길. 한때 150달러를 잃었다고 알아놓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록펠러가 걱정을 물리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53세에 죽어가던 그는 98세까지 살았다. 28. 책 한 권으로 지켜낸 결혼 생활. BRW. 이 이야기를 익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데일 카네기가 이 글의 진실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건 벌써 12년 전의 일이다. 대학을 졸업한 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5년 후 나는 극동 지역의 책임자로 보내졌다. 미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의 신혼여행은 두 사람 모두 비극적이게도 실망뿐이었다. 특히 그녀는 너무 실망하고 상심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들을 마주하고 인생의 가장 신나는 모험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아시아에서 불행한 2년을 보냈다. 나는 너무도 불행했던 나머지 이따금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책을 한 권 만나게 된다. 언제나 책을 좋아했던 나는 같은 지역에 살던 미국인 친구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들의 근사한 서재를 훑어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반대
벨레 박사가 쓴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책의 제목만 봐서는 설교 또는 도덕적 허세가 담긴 내용을 다룰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호기심을 떨치지 못하고 책을 펼쳤다. 책은 결혼 후 성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되 저속하지 않게 다루고 있었다. 만일 누군가가 성생활에 관한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면 나는 아마 나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런 책을 읽으라니 차라리 쓰라고 하면 모를까? 하지만 내 결혼 생활은 거의 파경에 이르렀던 때여서 나는 체면불구하고 그 책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그 책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솔직히 말할건대 그 책을 읽게 된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내 아내도 그 책을 읽었다. 우리는 그렇게 비극적인 결혼을 행복하고 축복받은 관계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내게 수백만 달러가 있다면 나는 책의 판권을 사서 신혼부부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싶을 지경이다. 한 번은 유명한 심리학자인 존 B. 왓슨 박사가 인정하건대 성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성과 여성의 행복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말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의 말이 완전히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행복한 결혼 관계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 만일 결혼 생활의 문제를 찾고 싶다면 G.V. 해밀턴 박사와 케네스 맥고안이 쓴 결혼이 뭐가 잘못돼서? 라는 책을 읽어라. 해밀턴 박사는 그 책을 쓰기에 앞서 4년 동안이나 결혼 문제에 관해 연구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 생긴 마찰의 원인을 성적 불균형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는 신중한 정신과 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아주 많은 문제가 저절로 잊힐 수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경험을 통해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그 책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구원했다. 반대 벨데 박사의 이상적인 결혼은 큰 공공도서관이나 아무 서점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혹시 신혼부부를 위한 선물을 찾고 있다면 수저 세트를 사지 말고 이 책을 선물하라. 그 어떤 수저 세트보다 큰 행복을 선물할 것이다. 만일 이상적인 결혼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면 한나 스톤과 아브라함 스톤 박사 부부가 쓴 결혼 설명서를 추천한다. 29. 천천히 나를 죽이고 있었다. 폴 샘슨 마이너스 우송 광고 종사자 미시간주 와이언도트 시카모어 12,815번지 6개월 동안 나는 아주 매사에 아주 급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 나는 잔뜩 긴장해 있었고 절대 긴장을 푸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신경성 피로로 인한 걱정과 피곤을 몸에 단 채 밤마다 집으로 돌아왔다. 왜였을까?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내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폴, 너는 지금 너를 죽이고 있어. 좀 천천히 하면 어때? 왜 긴장을 풀지 않는 거야? 나는 아침이면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식사를 마치고 재빠르게 면도하고 바로 옷을 주워 입은 뒤 마치 자동차 핸들이 바람에 날아가기라도 할 듯 꼭 붙든 채로 운전했다. 나는 급하게 일한 뒤 집으로 빠르게 귀가했고 서둘러 잠을 청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렇게 디트로이트의 신경병 전문가를 찾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내게 긴장을 풀라고 말했다. 일하고 운전하고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 동안 항상 이완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긴장을 푸는 법을 몰라 스스로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완하는 법을 연습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과 호흡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이제는 밤새 휴식을 취한 몸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뜬다. 그동안은 아침에 피로와 긴장을 느끼며 일어났으니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식사하거나 운전을 할 때도 몸을 편안히 한다. 나는 운전할 때 사방을 의식하는 편이지만 신경이 아닌 마음으로 운전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직장에서도 긴장을 푼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내가 완벽히 이완된 상태인지를 살핀다. 전화가 울려도 급하게 받으러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누군가 내게 말을 걸 때면 나는 마치 잠든 아이처럼 긴장을 푼 상태로 그 사람을 마주한다. 결과는 어땠을까? 인생이 더 쾌적하고 즐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신경성 피로와 걱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30.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존 버거 부인 마이너스 미네소타주 미네애폴리스 콜로라도가 3940번지. 걱정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삶의 기쁨을 모두 상실할 만큼 혼란스러웠고 또 불안해했다. 극심한 긴장 때문에 밤에는 잠드는 것도
낮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다. 어린 3명의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친척들과 지내게 되었다. 최근에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법률사무소를 차리기 위해 다른 도시로 떠났다. 나는 전쟁 후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경력,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기회, 평범한 가정은 물론 나 자신의 인생에도 위협이 되었다. 남편은 살만한 주택을 찾지 못했고 직접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모두 내가 건강을 되찾아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애를 쓸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 커질 뿐이었다. 책임감이 따르는 계획일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다. 나는 더는 자신을 믿지 못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어둠이 사방을 뒤덮고 더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충격을 주어 다시 일어나 싸울 힘을 주었다. 그녀는 정신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나를 호되게 나무랐다. 그녀는 나에게 침대에서 일어나 전력을 다해 싸우라고 독려했다. 그리고 내가 상황에 맞서지 않고 두려워하며 이미 패배한 상태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제를 외면하고 도망치려 했으니 말이다. 나는 그날부터 다시 싸우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스스로 돌볼 수 있으니 부모님께 집에 돌아가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시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 아이 중 2명을 혼자서 돌본 것이다. 나는 잘 잤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부모님이 나를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다림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때의 행복은 다시 싸움을 시작했고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나는 그날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마주해야 한다. 싸움을 시작해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시간 이후 나는 억지로라도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과 남편을 다시 우리의 새로운 집에 들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강인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기로 다짐했다. 나는 우리의 집과 아이들 그리고 남편을 위한 계획에 몰두했다. 나를 위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졌고 아침마다 건강함이 주는 기쁨, 새로운 날을 계획하는 기쁨, 그리고 삶의 기쁨을 느끼며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피로와 함께 우울감이 찾아오는 날에도 나는 그런 날을 떠올리거나 원인을 찾지 않기로 했다. 결국 우울한 날들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고 성공한 남편, 매일 16시간을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 3명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다. 30일. 노동은 최고의 약이다. 페렌츠 몰라르 마이너스 헝가리의 극작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생전의 의사였던 아버지는 내가 평생 의지하게 될 말을 해주었다. 나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갑 법학 공부를 시작했던 참이었다. 나는 시험 하나에서 낙제를 했다. 나는 너무도 창피했던 나머지 실패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술을 찾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브랜디를 달고 살았다. 하루는 아버지가 방문했다. 뛰어난 의사였던 아버지는 나와 술병을 보자마자 문제를 파악했고 나는 그렇게 왜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었는지 털어놓아야 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처방을 내렸다. 그는 술, 수면제나 그 어떤 약도 진정한 도피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슬픔에는 단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건 바로 노동이라는 약이며 세상 그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옳았다. 노동이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금방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은 마약과 같다. 노동은 습관이다. 그리고 한번 들인 습관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는 지난 50년간 그 습관을 깨지 못했다. 32. 인생의 전환점이 된 책 한 권. 캐스린 홀콤 파머 마이너스 엘라베마주 모바일 보안관 사무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 나는 너무도 깊은 걱정에 빠져 있던 나머지 나흘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 심지어 18일 동안 그 어떤 음식도 삼키지 못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모든 걸 토해냈다. 당시 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다. 지옥의 고문도 그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내가 미쳐버리거나 죽게 될 것이라고 느꼈다.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책을 선물 받았고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후 3개월 동안 나는 말 그대로 이 책과 함께 생활했다. 나는 모든 페이지를 뜯어보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정신적 관점과 정서적 안정은 놀라운 수준이었다. 지금의 나는 일상의 모든 싸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문제가 아닌 어제 일어났거나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미쳐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걱정을 시작하기 무섭게 멈추고 이 책에서 공부한 규칙들을 적용해 보려 한다. 오늘 당장 끝내야 하는 일 때문에 긴장하기 시작했다면 나는 서둘러 일에 착수한 뒤 걱정을 마음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반쯤 미치게 했던 문제들에 직면해야 한다면 제2부 1장에서 알려준 3가지 단계를 적용하려 노력한다.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뭔지 질문한다. 둘째,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문제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본다. 그리고 만일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을 걱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나는 다음에 기도문을 읽는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평정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용기를 주시고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책을 읽은 뒤로 나는 진정으로 새롭고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더는 불안해하며 내 건강과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매일 9시간을 숙면하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 나를 덮고 있던 그늘이 걷히고 닫혀있던 문이 열린 느낌이다. 나는 내 주변을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특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이 책을 여러 번에 걸쳐 읽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침대맡에 책을 두어라. 당신이 가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밑줄을 그어라. 공부하고 적용해라. 이 책은 단순한 독서 거리가 아니다. 이 책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위한 안내서이다.